이 히틀러는 어떤 인간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고 성장했을까요? 화가 지망생으로서의 히틀러.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림을 엄청 못 그려요. 4년 동안 히틀러는 자원에서 최전선에 있었어요. 히틀러가 거기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꼈다고 해요. 전장터에서 모임에서 토론을 주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민족의 미래에 대해 새벽 3시까지 친구를 앞에 세워놓고 연설을 했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우리 깐부잖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학호의 해라고 하는데 호랑이 같은 기운 듬뿍듬뿍 받아서 만사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2차 세계대전 콘텐츠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살펴봤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2차 세계대전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간 뒤져봤던 1차 사료들과 기록들, 그것들 중에서도 이야기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전 형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볼까 합니다. 얼마나 하느냐? 미션 떨어질 때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시작이 중요하겠죠.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한 인물 히틀러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있죠? 화가 지망생으로서의 히틀러. 유년 시절에 히틀러가 미술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고요. 이때의 히틀러에게 가장 가까웠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바로 오거스트 쿠비책입니다. 88년생이에요. 1956년까지 생존해 있었어요.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죽기 1년 전에 이 쿠비책이 책을 내는데 내가 아는 어린 시절의 히틀러라는 책이에요. 방금 이제 힌트가 나왔지만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출신인 거 아직도 모르는 분 계세요? 없죠? 오스트리아에서도 어디다? 린츠 출신이다. 둘이 미술학원 입시 공부를 할 때 비엔나에서 서로 룸메이트로 지내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1908년도의 일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190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히틀러는 그냥 오페라 좋아하고 미술학교 입학 준비하는 그런 평범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림을 엄청 못 그려요. 싹수가 안 보였어요. 지금 이 그림만 당장 보세요. 이게 16살에 그린 그림이고 완성작이래요. 그래서 당시 학교의 평가도 불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것이 비엔나에 있는 미술학교로 가겠다고 집을 나와서 입시 준비를 하는데 이미 히틀러는 학교로부터 입학 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얘기를 그 나의 투쟁에도 써놨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Bolt from the blue,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에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자기는 붙을 줄 안 거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충격 효과가 더 있죠. 린츠에서 비엔나로 갔을 때는 이미 불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비엔나에 가서 기숙사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 계획도 여기서 뻐그러진 거죠. 그래서 이때 노숙자 시설에 간대요. 1909년부터는 이제 자급자족을 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그림 엽서를 그립니다. 자주 그렸던 것이 디즈니랜드 캐릭터였다고 하는데 뭐 신통치 않았다고 해요. 그냥 근근히 겨우겨우 풀빵 먹고 살아가는 정도라고 하는데 디즈니랜드 캐릭터 그림 엽서를 그려서 팔았다는 것도 낭설입니다.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히틀러는 어떤 계기로 그림에서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됐을까요? 이 시기에 비엔나의 정치적 인기를 끌기 위해서 반유태주의, 반유럽주의를 선동하던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항상 가두 집회를 하고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는 어디에 살아요? 거리에 살잖아요. 그리고 할 일 없이 그림 엽서 그리면 그거 팔고 해야 되니까 돌아다니겠죠. 가두 집회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두 집회 연설에서 하는 그 말발에 완전히 세뇌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까지 이것은 추측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히틀러는 가난하게 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버지가 알로이스 히틀러인데 죽으면서 남긴 유산 중에 하나가 연금입니다. 이때 남긴 연금의 규모가 당시 초등학교 교장의 연봉보다 조금 많은 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돈을 연금으로 남기고 간 거죠.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만 24세가 될 때까지만 이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만 24세가 되면 그 연금이 안 나와. 그래서 이 히틀러가 집을 떠나서 린츠 시내에 나중에 하숙방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노숙 생활은 잠깐이고 나중에 하숙방을 얻는단 말이죠. 이 하숙방 여주인이 또 나중에 증언과 기록을 조금 남겨요. 히틀러는 늦게까지 독서하는 신중한 학생이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간의 추측과는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히틀러가 나중에 이 악마 같은 히틀러, 세계를 전화로 몰아넣고 유태인을 학살하는 히틀러, 도심지에 와서 조금 사회의 부조리를 보긴 했지만 그림 엽서를 그려서 먹고 살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미술가가 되고 싶은 히틀러, 이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학창시절 같은 걸 좀 봐야 돼요. 기록이 좀 남아있어요. 프랑스어 선생인데 히틀러는 악명이 높았다, 심술궂었다, 거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독일어 가르치는 선생님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충고나 책망을 들으면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어떤 면이 있냐면 아이들에게 리더 역할을 하면서 복종을 요구했다. 이거는 완전히 그 악평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항상 유의해온 것 딱 이렇게 써놨다고 어릴 때부터 악마의 씨앗을 갖고 있었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성급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쭉 이어졌다고 보면 안 돼요. 여기에 히틀러가 또 중간에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전기 작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1905년을 전후로 해서는 사춘기의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극복하고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왔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니 이때부터 코스염을 그렸대요. 16살 때. 16살인데 코스염을 왜 길러? 1905년 질풍노도의 시기가 끝나고 상급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포기합니다, 히틀러가.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사냐면 나오는 연금 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책 읽고 그림 그리고 심심할 때는 쥐를 새총 같은 걸로 쏘는 연습을 하면서 유유자적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때 쿠비책을 만난 거죠. 쿠비책이 나중에 이제 쓴 책에서 뭐라고 후술을 하냐면 히틀러가 상급 학교로 진학을 포기한 이 시기에 굉장히 특이한 변화를 겪었다고 써요. 이때 이미 국가 지도자를 꿈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페라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바그너의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오페라를 보고 히틀러가 굉장히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쿠비책이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쓰냐면 황홀한 눈, 열정의 눈으로 그 오페라를 감상하면서 마치 신의 계시를 받은 듯한 모습으로 쿠비책을 앞에 세워놓고 연설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18살의 나이에. 그리고 독일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장광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17살, 18살의 청년이 민족의 미래에 대해 새벽 3시까지 친구를 앞에 세워놓고 연설을 했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때 이제 비엔나로 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 도착하자마자 미술학교에 가서 좀 어떻게 비벼보려고 했는데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고, 그리고 잠시 낙담하여서 린츠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여기까지 히틀러의 청소년기를 다른 곳에서 다루지 않는 정도의 디테일을 가지고 살펴본 이유는 이거예요. 히틀러는 그 당시 독일이 처한 환경 때문에, 국가적인 환경 때문에, 또 독일이라는 사회 시스템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그런 영향 때문에 만들어진 괴물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히틀러는 제대로 된 선생들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았죠. 평가는 안 좋았지만. 그리고 오히려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풍족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먹을 거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그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괴물이라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909년을 전후한 시기에 히틀러가 지인들과 완전히 연락을 차단합니다. 이때 기록에 의하면 히틀러는 여전히 게을렀으며 먹고 사는 일에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연금이 나오잖아요, 연금. 그거 갖고 유료공원에 입장해서 유유자적 비싼 하숙방에 살고 돈 다 주고 오페라 관람에 그 돈 다 쓰는 거야. 그런 가운데 이제 겨울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노숙 들어간 거예요. 미술학원 갔는데 거기서 바로 노숙을 해가지고 아무런 사회도 나를 안 돌봐주고 유태인들 돈 가지고 있으면서 나한테 눈가 사탕 하나 안 줘갖고 내가 힘들게 살았고, 그건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 지가 쓴 얘기고, 실제 그거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돈을 다 쓴 거야, 연금을 지가. 그래갖고 겨울이 되니까 돈이 없어서 노숙시설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랬든 어쨌든 뭐 노숙시설 간다고 죽는 건 아니고 어떻게 버티고 버텨서 1910년 봄이 올 때까지 살아남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림 엽서를 그려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숙시설에 들어갔던 노숙자 2명하고 같이 술집, 카페에 가가지고 이 그림 엽서를 파는 거예요. 뭐 그림 엽서가 그래도 제법 팔렸다고 그래요. 뭐 술 취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림 엽서 파는데 팔리겠지. 어쨌든 결론적으로 히틀러는 이 시기에 먹고 살만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히틀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작업실을 구합니다. 근데 작업실을 구해서 거기서 충실히 일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노숙시설에 있을 때 이래저래 신세를 지고 어느 정도 안면을 튼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걸 거절을 못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 모아놓고 여기서 이제 옛날에 어릴 때 하던 대로 리더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서 자기가 이 노숙하고 그림 엽서 그리면서 정치 연설, 가두 연설, 그거 어깨너머로 들은 거를 이제 자기의 지식인 것처럼 이빨을 까기 시작하죠. 히틀러의 그림을 같이 팔던 사람 중에 하니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유태인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히틀러의 장광설과 호소가 대중에게 먹혀드는 것에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시기에 히틀러가 란츠 폰 리벤펠스, 이 사람이 만들어서 발간하는 오스타라, 이 잡지를 정기 구독하기 시작합니다. 그 잡지를 정기 구독했으니까 또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보다 그 못한 사람, 글 못 읽는 사람, 얘들한테 이제 터는 거지. 그런데 그 오스타라라는 잡지의 내용이 문제였어요. 이 잡지가 뭐냐 하면 유럽의 인종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종 파괴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아리안족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것을 파괴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디로 훌쩍 비약을 하냐면 아리안족이 지구를 지배해야 한다. 아리안족이 지구를 지배하는데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유태인이다. 이제는 아리안족의 정신과 물질이 모두 유태인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이거를 히틀러가 싹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때 히틀러는 굉장히 허약한 체질이었다고 또 얘기를 하죠. 병에 걸려서 매우 고생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작업실에서의 3년 3개월을 뒤로 하고 뮌헨으로 이사를 하는 겁니다. 뮌헨으로 갔다는 건 뭐예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인 비엔나가 아니라 조국 독일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뮌헨에 도착한 히틀러 어떻게 됐을까요? 기존에 검증되지 않은 컨텐츠들은 이렇게 씁니다. 그의 그림을 사주는 것은 부자들, 유태인들이었다. 그러나 히틀러는 오히려 이들에 대한 자격지심, 억눌린 부러움만 쌓았다. 그러다가 길에서 엽서파는 히틀러가 증집이 갑자기 됐다. 뭐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뮌헨에서 히틀러는 굉장히 행복했다고 써 있어요. 실제 기록에는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은 조금씩 떨어져 가지만 어머니 사망하신 후에 받은 유산도 좀 있었고 3년 동안 엽서를 그래서 그래도 좀 모아둔 돈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뮌헨 사법경찰이라고 있어요. 이 사법경찰이 히틀러를 입대 기피자로 기소한 오스트리아의 공문을 들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돼? 직결 체포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히틀러가 굉장히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합니다. 군대 가게 돼서 포기한 게 아니라 입대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한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원래 히틀러가 왜소했던 데다가 거리에서 생활을 하느라 체력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히틀러가 완전히 구슬서술 시험을 보는데 지적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절망을 했다. 여기서 완전 흑화가 된다. 이렇게 써있는데 아닙니다. 실제 기록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히틀러는 입대를 기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영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탄원서를 써가지고 나는 입대 기피 목적이 없습니다. 다만 생계가 어렵고 몸이 허약하니까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의견서를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면제를 지금 받느냐 맞느냐 이제 이메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때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오스트리아 황태자 시해 사건. 1914년 6월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에 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전쟁통에 이제 다시 히틀러는 에휴 군대 들어가자. 그래갖고 다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또 이제 군대로서는 어때요? 군인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합격하고. 근데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뮌헨에 이제 군중들이 모여서 사회적으로 혼란기니까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폭력으로 막 거리가 엉망이 되고 그 시점에 입대를 해요. 너무 사회가 어지러워. 그림 엽서를 팔고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징집 명령이 애초에 나왔던 오스트리아 군대가 아니라 독일 군대로 가까운 데 가갖고 입대를 하는 겁니다. 바이엘은 제16 보충 보병연대에 있었는데 이때 군복을 입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오히려 전쟁이 끝날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그러니까 막은 오페라 보면 니벨룽겐의 반지 뭐 그 다음에 발키리 그래갖고 최후의 전쟁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바그너의 오페라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히틀러도 뭐라고 그랬냐면 군가를 부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나 독일 군인들은 이런 히틀러를 보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오스트리아인이 독일 군대에 와서 안정감을 느끼며 독일 군대에 대한 게르만 민족에 대한 충성심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히틀러가 이때부터 광적으로 변해갔다고 평자들은 쓰고 있죠. 4년 동안 히틀러는 자원에서 최전선에 있었어요. 2급 철십자 훈장 받은 거 아세요? 1급 철십자 훈장도 받았어요.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후에 다시 전선으로 나가는 정도의 군인 정신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벨기에에서 그 독가스를 서로 썼는데 거기에서 그 독가스에 노출돼가지고 정말 실명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이때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이 굉장히 크게 남았고 우울증이 심해졌다는 것이 당시의 병원 기록에 아직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으로 나왔을 때 히틀러가 본 것은 뭡니까? 독일은 지금 패전했잖아요. 절망, 더 큰 절망, 완전 절망. 여기까지가 히틀러의 절친과 동료들, 전우들이 바라본 히틀러의 괴물 형성 과정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1920년 초에 젊은 정치인, 유명인이 된 히틀러, 과거의 그 절친, 동료 전우들과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쿠비책과 히틀러의 우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쿠비책이 1933년 히틀러가 독일 총통이 되고 나서 축하 편지를 쓴 게 하나 남아있어요. 근데 히틀러가 답장을 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너의 편지를 받았다. 너와 보낸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였다. 그리고 둘은 1938년 4월에 만납니다. 그들이 유년기를 보냈던 린츠에서 그 바쁜 시기에 1시간이 넘게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히틀러가 쿠비책에게 독일 국가급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맡아달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쿠비책이 점잖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친구에게는 굉장히 잘해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나치가 쿠비책을 가만두지 않았대요. 선전선동을 위해서 쿠비책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히틀러의 젊은 날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막 쿠비책으로 하여금 히틀러의 젊은 날을 굉장히 그 신격화, 우상화하는 회상이라는 책을 강제로 쓰게 만들었죠. 공식적으로는 1940년 7월 23일에 마지막으로 직접 대면했다고 해요. 서신으로는 더 깁니다. 1944년까지 연락을 서로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히틀러가 편지를 쓰기를 이 전쟁은 우리의 미래 계획을 몇 년이나 후퇴하게 할 거야. 나는 독일 총통이 될 때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히틀러가 쓴 것일까요? 약간 히틀러를 보호하려고 하는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실제 히틀러의 편지인지도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히틀러의 맹종자 중에 막스 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전우였거든요. 막스 아만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이 예술가 이렇게 불렀다고요. 우리로 따지면 뭐 어이 예술가 양반 뭐 이랬겠지. 동료들은 히틀러를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항상 혼자 지냈대요. 전장에서 밖으로 나가서 어울리지 않고 술 담배도 안 하고 히틀러가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는 군중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틀러는 전장에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약간 신비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솜전투, 이프르 전투. 그런데 살아남으면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히틀러의 형제자매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히틀러 집안의 막내 에드먼드 히틀러라고 있는데 여기는 1900년에 사망을 해요. 히틀러 나이 11살 때. 그리고 1903년에는 아버지 사망해서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나중에 어머니도 사망하시고 그리고 형이 둘, 누나가 둘 있었는데 모두 다 히틀러가 출생하기 전에 옛날에는 영아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전부 다 죽었고 근데 누가 남아있었냐면 파울라 히틀러 7살 터울의 여동생이에요. 1960년까지 생존했었어요. 여동생은 유태인 가정에서 식모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연명을 했죠. 1930년대 초까지도 오빠인 히틀러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히틀러가 또 보안상의 이유로 연락을 하지 않았었고 또 별로 여동생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명을 써서 신분을 숨기게 하고 군병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전쟁이 근데 끝난 후에는 당연히 연합군에 의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신문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히틀러를 매일 때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뭘로 때렸는지 알아요? 채찍으로 때렸어요. 채찍으로. 유럽에는 옛날에 그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훈육용 채찍이 있어요. 체벌용 전문 채찍. 형제들이 모두 죽은 상태에서 히틀러에게 쏟아졌던 아버지의 기대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히틀러를 공무원으로 점 찍어놓고 공무원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모범적인 완벽한 인간이 되길 광적으로 집착했다고 이 파울러가 증언을 했어요. 이때 형성된 것이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 아버지는 뭘 의미해요? 왕정을 의미하잖아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자이기도 했고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히틀러는 기존의 그 왕정, 귀족에 의한 그 지배, 기존의 유태인 자본 이것을 이제 전복하고 싶은 그런 어떤 컴플렉스가 어릴 때부터 형성되었다라고 아마도 프로이드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쯤에서 이제 결론을 맺을까요? 히틀러가 나중에 이제 정치인이 되어서 어떻게 됐는지는 나쁜 놈 시리즈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영화 달콤한 인생에 보면 이 대사가 히틀러에게 어울릴 것 같아요. 왜 그랬어요? 나한테 말해봐요. 나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정말 모르겠거든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7년 동안 개같이 그림 엽서를 그려온 나를 이게 인간입니다. 히틀러에게 분명히 그 성장의 과정이 히틀러의 그 악마화에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지금 히틀러가 그럴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니겠잖아요. 제가 이병헌의 이 질문에 등장인물이 그 앞에 대답을 하죠, 나와서. 애들처럼 왜 그래? 뭐야 그 표정은? 억울해? 억울한 거야? 네가 이렇게 된 이유를 모르겠지? 그러니까 자꾸 딴 데서 찾는 거지. 히틀러를 괴물로 만든 것은 어찌됐든 결국 히틀러 그 자신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고달프고 내 삶을 위협하는 것 같은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다뤘던 1943년, 44년 북아프리카 전선에 전설적 영웅들이 등장했죠. 독일군에는 사막의 여우 롬멜, 연합군에는 누굽니까?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었죠. 나름 선전했다고 알려져 있던 몽고메리는 그 이후에 유럽 대륙에서 작전이 계속 실패해가지고 명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는데 그 작전 아시죠? 마켓 가든 작전. 도대체 어떤 작전이었고 어떻게 작전을 굴렸기에 몽고메리의 똥망 작전이라고 부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